토트넘 허스퍼가 크리스탈 팰리스전 승리를 통해서 2023-2024 시즌 10라운드까지도 선두를 확실하게 지키게 됐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 역시 중요한 골을 기록하면서 스트라이커로서 이제는 커리어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라고 영국 현지에서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매체들의 평점, 반응,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승점 26점에 도달을 했어요. 2위 맨시티와 승점 5점 차를 벌리면서 현재 1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예, 아스널도 21점, 리버풀도 20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팀들이 다 이긴다고 했을 때도 토트넘이 1위이고 좁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팀들이 한 번, 두 번 미끄러진다면 토트넘이 정말로 우승 경쟁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네. 또 득점왕에 있어서도 손흥민 선수가 홀란과의 득점 차이가 한 골 차 8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111호 골을 벌써 넣은 거예요. 네, 111호 골을 기록하면서 이 사디오 마네 선수와 동률을 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전드 제라드와는 9골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득점을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4위로 또 한 칸 순위가 올라갔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라드와 동률이 되는 게 지금의 기사라면 올 시즌에 가능한 일이고 넘어서는 것도 유력하고 네. 그럴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0위권으로 들어가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뭐 레전드라는 평가,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는 평가가 이제는 결코 과한 평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에 선정이 됐는데요. 기록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결국에는 팬투표에서 이제 민심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날 경기 분명히 제임스 매디슨이 영국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한 골을 팰리스가 따라왔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 없었다면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려 60.8%의 지지율, 압도적인 지지율로 손흥민 선수가 1위였고요. 매디슨이 26.6%의 지지, 그리고 로메로까지 3위를 차지했는데 기록적으로 풍부한 경기라고 할 수는 없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하나의 유효 슈팅을 이제 바로 득점으로 연결했고 키패스 하나, 풍부한 기록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기록을 남겼다. 그렇다면 통계 매체의 평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몹에서는 7.7점으로 손흥민 선수를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토트넘의 선수들 중에서는 골키퍼 비카리오도 좋은 선방들을 펼치면서 7.5점이었고 포로 선수 사실은 수비 실책이 좀 있긴 했는데 네. 7.6점, 로메로 7.6점, 그리고 매디슨은 조금 박한 평가 7.0점이 나왔습니다. 네,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에게 7.3점을 부여했고요. 매디슨 선수가 7.5점으로 팀 내 가장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혔습니다. 예, 요게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폰몹에서는 매디슨의 평점이 낮았거든요. 매디슨도 이제 기록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아마도 선제골이자 경기의 포문을 열었던 자책골을 끌어낸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패스를 하고 좀 가중치를 준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게 또 기록 기반이다 보니까요. 후스쿼드 같은 경우는 경기 최우수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아유 선수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예, 한 골을 만회한 것도 있고 전방 압박도 잘해줬고 전체적으로 아유가 좋은 플레이를 한 건 맞지만 패배한 팀의 선수가 이제 경기 최우수 선수 선정되는 건 조금 이제 가중치가 잘못 반영된 게 아닌가, 결과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 한번 살펴보죠. 네, 손흥민 선수가 물론 오늘 경기에서 이전같이 엄청난 활발한 활약을 펼쳤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슈팅 정확도 100%,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85%고요. 기회 창출 1개 또 기록했고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2개의 또 수비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네,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는 워낙 상대가 수비를 잘했고 또 고립된 상황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볼 터치가 박스 안에서 2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의 슈팅을 연결했고 그 중에 하나가 득점이 됐고 하나는 막혔어요. 수비가 이제 계기가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빗나간 슈팅은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정확성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매디슨 선수는 어땠나요? 매디슨 같은 경우도 이제 패스 성공률이 86%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이 2번 있었는데 다만 손흥민 선수와는 달리 슈팅 2개가 모두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발리 슈팅도 있고 여러 차례 본인의 슈팅이 아주 허무하게 빗나간 건 아니지만 정확성은 좀 아쉬웠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합도 열심히 해주면서 4번 지상볼 경험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파울도 2개 결정적으로 얻어냈고 클리어링 1번, 또 수비적인 행동이 3번이나 있었고 리커버리도 하나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팀플레이를 잘해줬고 무엇보다 아마도 상대의 자책골을 끌어냈던 크루슛,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평점이 다르기도 했고 또 현지의 기자들이 평가했을 때도 그 자책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토트넘이 이러다가 패배도 볼 수 있겠다라는, 못 이기겠다라는 전망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 영향력을 높게 본 매체들은 매디슨에게 최우수 선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영국 예가지 인디펜던트는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이날 유일한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 하면서 그 때문에 또 격차를 2골로 벌렸고 멋진 슈팅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물론 한 골을 따라오긴 했지만 이 유일했던 유효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플레이가 없었다면 이날 토트넘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시선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 BBC 스포츠에서도 현지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팬
팬투표 평균 평점으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8.85점입니다. 영국 현지 팬들의 투표가 대부분이니까 메디슨 선수도 8.26점으로 좋은 평가이긴 한데 5위거든요. 네. 즉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판더벤의 수비, 로메로의 역시 배우 커버, 비카리오의 선방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경기 영향이 컸다. 이날 경기는 메디슨보다는 역시 다른 선수들이 좀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경기인데 물론 손흥민, 메디슨 이 두 명이 토트넘의 핵심이고 이 둘이 잘해야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영국 BBC 스포츠는 실제로 메디슨과 손흥민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 기량을 유지하느냐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거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거침없는 모습, 현재로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 10경기째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미키 판더벤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다만 판더벤도 평점 8점이었고 손흥민 선수도 8점이니까 공동 최고 평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로메로, 메디슨에게도 8점을 줬는데 중요한 점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페이스입니다. 네. 손흥민이 또 득점했다. 어게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올 시즌 연달아 골이 나오고 있는 점들을 소개를 했는데 10라운드까지 8골을 넣은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입상한 이후 어떻게 보면 유럽 커리어 전체를 봐도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출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경기에서 9골을 기록했던 2020-21 시즌 이후에 또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 한 경기 4골을 몰아쳤던 그 몰아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이득을 본 점도 있었는데 물론 그때부터 이제 무리뉴 감독이 손케 듀오 조합을 만들어내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잘 활용하기 시작했던 시즌이거든요. 그 이후 지금이 가장 좋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손메 듀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처음부터 그런 경기 전술을 썼는데 이번 시즌에는 번리전부터 바뀐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점 기준으로 보자면 가장 좋은 페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에 부상으로 또 풀타임을 3경기만 소화했는데도 이런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만 이제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에 손흥민 선수에게 6.5점으로 팀 내 4번째의 그 평가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기록적인 부분, 솔직히 이날 득점 외에는 손흥민 선수가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 대신 메디슨에게 8점, 역시 그 자책골 끌어낸 것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 쿨루세프스키 7.5점, 존슨 7점인데 뭐 존슨도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분명히 전반전에 아쉬웠던 내용을 좀 뒤집었던 활약들을 보여줬고 또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기 때문에 조명해 준 것 같습니다. 유로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를 주인공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고의 선수로는 메디슨 선수 8점을 부여했고요. 손흥민 선수에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예, 사실 뭐 메디슨 선수가 결정적으로 이 53분에 있었던 조엘 워드의 자책을 끌어냈던 결정적인 역할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기점은 메디슨이었거든요. 네. 결국엔 두 골에 모두 관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메디슨에게 최고의 평가를 주는 것도 그렇게 또 과하게 또 무리한 평가가 아니긴 합니다. 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부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치명적인 9번으로서 이 커리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번의 본능적인 마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윙포워드로서 돌파도 하고 뭐 연계도 하고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해왔지만 이제는 30대에 접어들었고 물론 손흥민 선수의 속도나 피지컬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최대 장점인 결정력이 아니겠느냐. 특히 지금 토트넘에 이런 결정력이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호날두 선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호날두 선수도 원래 돌파하는 측면 공격수였다가 득점력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예 이제 전방에 올려서서 좀 프리롤로 움직이게 하면서 전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공격수가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득점하는 양발로 골을 넣는 역할들을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그런 국면, 그런 시대를 열고 있다. 앞으로 손흥민은 이제 스트라이커로 봐야 된다. 9번 공격수로 봐야 된다라고 영국 현지 언론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풋볼 런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에게 7점을 부여했고요. 사르 선수와 로메로 선수에게 8점을 부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향해 이 전반전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거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으며 존슨의 패스를 받아 골까지 연결을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기 내내 이제 조용하더라도 9번 공격수는 골 하나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살리는 게 중요한데 두 번 슈팅했고 그거 중에 하나를 넣었잖아요. 원샷 원킬에 가까운 이런 결정력. 그렇다면 사르 선수가 8점을 받은 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토트넘의 2대0 추가골 상황의 시작이 사르였잖아요. 네. 사르 선수가 이 장면에서 잘 반대쪽으로 연결해주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골이었고 사르 선수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본인의 잠재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뿐 아니라 이날 경기 좀 활발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비수만은 좀 부진했고 호이비에라가 들어와줬지만 이런 창의성의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플레이를 사르가 좀 해주면서 토트넘이 잘 됐다. 벤탄쿠르가 이제 교체 출전하면서 회복해서 이제 복귀전을 치렀지만 아직은 이제 핏이 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더욱더 사르의 가치가 더 돋보였던 게 이번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나인티미닛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더벤에게 최고 점수를 줬는데 이거 스카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 이유로서 이 판더벤은 팰리스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선수로
경기로서 호평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팰리스 팬들이 싫어하게끔 만들 정도로 정말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고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7점을 부여하며 처음에는 물론 침체 상태였지만 득점하는 순간에 재활약을 또 펼쳐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판더벤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숨은 MVP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대놓고 MVP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명히 고전을 했어요. 특히 전반전에 많이 고전했던 토트넘인데 35분에 이 안데르센의 롱패스가 배우로 이어졌을 때 아유도 사실은 후스쿼드 닥에서 좋은 평가를 했잖아요. 여기서 돌아 들어가는 아유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원래 보통의 수비수들이라면 이렇게 뒤를 내줬을 때는 쫓아가기가 어렵거든요. 아유가 먼저 가서 충분히 비카리오도 골대를 비웠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 있는 빅찬스였는데 판더벤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 들어와서 커버를 했고 이런 장면들이 경기 중에 많이 나왔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반 20분에 히샤이성의 슈팅이 나왔던 과정에 판더벤이 올라가서 기점 패스를 이제 연결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물론 로메로도 그런 역할들을 꽤 해주긴 했지만 판더벤이 와서 만들어냈던 토트넘의 변화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이 원래 잘했던 공격수인데 그 옆에 메디슨이 왔다. 그리고 로메로가 원래 잘했던 수비수인데 그 옆에 판더벤이 왔다. 이 변화들을 조명해주고 좀 칭찬해주기 위해서 언급됐던 또 그런 평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또 벤 데이비스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면서 왼쪽에 또 수비 공백이 많이 컸잖아요. 그 부담을 또 판더벤이 많이 안고 또 커버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 사실은 우도기가 없는 가운데 벤 데이비스의 부진이 이날 경기에 큰 아쉬움이었는데 판더벤이 기여해주고 공격도 커버해주고 수비도 커버해주지 않았다면 더 어려울 수 있었다. 즉 판더벤이 실질적인 미친 경기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조명했던 매체들이 있던 것입니다. 뭐 누가 MOM이 되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선수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뭐 존슨, 판더벤, 메디슨 다 잘해주고 다 잘해야만 토트넘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토트넘 앞으로 어떤 일정을 또 앞두고 있을까요? 11월에도 3경기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FA컵 일정은 내년에 시작이 되고 카라바오컵은 탈락했고 유럽 대항전이 없으니까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팰리스와의 경기가 그동안의 일정 중에서 가장 빡빡했잖아요. 지난 9라운드 풀럼전을 영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에 했고 이번 팰리스전은 금요일 밤이었으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이 3일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주중 경기를 치른 것과 같은 느낌인데 대신 팰리스와의 경기를 빨리 치른 만큼 다음 첼시와의 경기를 좀 여유 있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밤에 치러지는 경기고요. 한국 시간 11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 첼시와의 런던 더비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11라운드 일정 중에 하나 또 늦은 일정에 토트넘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팰리스전을 빨리 치렀던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 승점 3점을 얻은 것은 잘 됐다. 이 경기까지는 또 푹 쉬면서 지켜보면서 준비할 수가 있고 첼시보다 더 쉬고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이제 11월 11일 토요일 밤 9시 30분 울버햄튼과의 경기인데 대신 이제 이 경기의 텀이 좀 짧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울버햄튼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땐 토트넘이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월드컵 예선전이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 월드컵 예선전으로 우리가 싱가포르 중국과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이 일정 안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잘 돌아가서 11월 26일 토요일 밤 11시에 이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이제 앞두게 됩니다. 에스턴 빌라는 지난 시즌 토트넘보다 좋은 성적을 또 내면서 에메리 감독이 또 올 시즌에도 좋은 경기력을 또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세 경기 사실 울버햄튼도 최근에 역습 능력이 좋다 보니까 팰리스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네투, 쿠냐, 황희찬 이 세 선수의 또 공격 조합이 굉장히 눈에 띄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굉장히 많은 수비수를 두면서 토트넘이 이제 라인을 높이고 공격을 열심히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럴 때 이런 그 팰리스와의 경기나 풀럼전처럼 상대가 실리적인 경기를 할 때 좀 고전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넘어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그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첼시와의 런던 더비겠죠. 포체티노 감독과의 재회로도 굉장히 관심이 커지는데요. 과연 이 경기에는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뭐 작은 얘기 하나까지도 꼼꼼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